2부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2부 포럼은 먼저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해 주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조영성 원장님의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해남군의 미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조영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 7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고 감명이 좀 깊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 끝에서 시작해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땅 끝이라고 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끝이라고 시작되는 곳에서 뭐가 되면은 새로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이미화 대표님, 저기 계신 김익수 대표님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울에서 언제 제가 이 해남까지 내려와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인데요. 3시까지 끝내야지만 다른 분들도 또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방금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중요하고 우리가 빨리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말과 어떤 글보다도 사진 한 장, 작품 하나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느낌이 왔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짜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저거를 찍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사선을 따라서 쭉 가 있는 저 섬 같은데, 아일랜드 옆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7년에 사진 작가가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연출이 되겠습니까? 북극곰 한 마리를 데려와서 너 저기 올라가서 저기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출되지 않은 정말 야생에서 정말 운 좋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상징적인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의외로 2020년에 사실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을 굉장히 옥죄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로나 역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건강해졌다. 역설적이죠. 지구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자, 이 사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2019년 11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게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아무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린 너무나 오염된 곳에서 익숙하게 지내왔으니까 왼쪽에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온 거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생기고 국제보건기구가 WHO가 모든 지구상의 국가에 권면을 하죠. 움직이지 마세요. 집에 계시고 이동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게 2020년 3월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의 밑에 보면 자동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오른쪽은 멈춘 거죠. 그랬더니 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연의 경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우리가 수많은 활동을 해가면서 자연 생태계에 수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걸 줬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고치려 하지 않으니 자연 스스로가 고쳐보고자 해서 경고를 준 거고 그게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뭐가 정상이었는지를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난 한 2년 정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긴 하지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됐든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카툰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더 큰 덩치의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시합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기후 변화 문제를 계속 위기라고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1750년서부터 한 250년 동안에 오른쪽에 보는 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갑자기 1900년에서부터 1950년을 거쳐서 2020년까지 급상승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 왔던 것은 80%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북극이 녹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였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차이에 보면은 1990년에 전 세계 석탄의 비중은 25%에서 26으로 늘어난 반면에 천연가스라고 하는 가스 비중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쓰는 거는 80% 넘게 계속 써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는 게 석탄이라는 거를 더 늘리지 않고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쓴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게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고 잘 사는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X축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자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자, 처음 앞단에는 그냥 평평하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 왼쪽에 있는 남성분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엘고라는 분이 노벨 평화상 탄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 탔습니다. IPCC하고 같이. 왜 탔느냐?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를 담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도 하고 책도 팔고 위기를 계속 역설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불편한 진실이 뭘까? 결국에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뭔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우리의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거를 보기 싫다고 눈을 감거나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엘고가 역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됩니까? 오늘처럼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국제에너지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10년은 지금 우리가 2024년이니까 2034년까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가 나왔을 시점이 2021년이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203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일단 1단계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같이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을 대비 2030년까지 왼쪽에 보이는 건 뭐냐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좀 늘려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최소 4배 정도는 늘려야 된다. 가운데 걸 보시면은 전기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거를 최소한 18배, 2020년 대비 18배 정도는 해줘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효율성 높이다라는 얘기는 1년에 매년 4%씩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가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하죠.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 보고서를 내면서 기술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비용을 더 내야 되고 내가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2030년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50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2050년까지 필요로 하는 기술은 지금 실증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R&D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2050년에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배터리,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전기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CCUS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DAC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거를 딱 끌어 모아서 어딘가에다가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2050년까지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변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일 위에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시민들의 청정 에너지 구입과 같은 행동 변화가 약 55%를 감축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은 직간접적으로 누가 참여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참여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절반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수님과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해도 수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뭔가를 바꿔가야 하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화석에너지 기반을 통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청사진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비전은 현재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지 몰라도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 같은 거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전기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생각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벽에서 옵니다 라고 그래요.
왜 벽에서 오냐면 벽에 콘센트 일자 11자로 되어 있는 거고 꽂으면 전기가 오니까 전기는 벽에서부터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석탄 발전소에서 올까요? 가스 발전소에서 올까요? 원자력에서 올까요?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올까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조차도 몰라요. 왜? 한 번에 다 섞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저렴하게 끊이지 않고 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과거였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좋은 곳에서 나오는 전기, 이러면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비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전기요금은 저렴하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고 전기를 생산하면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거는 남의 일이고 나는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으로 공급해 주세요 하면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화석에너지 의존도입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에서 지난 30년 동안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80%가 넘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1년에 91%에서 1990년에 80%로 떨어진 것 외에는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80%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에너지 자급률. 자, 제가 먼저 넘어갔죠. 빨간색 선이 90%를 나타내고요. 그 위에 보이는 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다 밖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는 그래도 그동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관련된 정부, 정책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렴한 전기와 화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맨 밑에 보면은 최종 에너지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은 저를 포함해서 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쓸까 하면은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탈 때 휘발유나 디젤 이런 걸 많이 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전기가 쓰는 비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의 비중이 현재는 20%지만 앞으로는 최소 5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한 전기를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었는지가 요 아래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기의 제일 위 29.6%가 원자력, 그 밑에 석탄이 32%, 그 다음에 가스가 27.5%. 그래서 석탄과 가스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의 양이 거의 32에다 27, 60%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든 건 얼마나 될까? 맨 밑에 보이는 신재생 및 기타에서 8.8%.
앞으로 전기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전기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저 맨 밑에 보이는 신재생 및 기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배출량을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데 저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딱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느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IMF라고 하는 1996년,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을 때 한 번 뚝 떨어지고서 저 오른쪽 맨 위에 한 번 치솟았다가 떨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팬데믹 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의 10개 중에 9개를 해외에서부터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가? 맨 밑에 보이는 게 석탄입니다. 석탄은 사용에 의해서 많이 나오고 그 위가 석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아까 보여드렸죠. 90%가 계속 넘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치의 충돌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죠. 정치적 쟁점화되어 있는 원자력이 좋으냐, 재생에너지가 좋으냐. 저는 100% 좋은 에너지, 100% 나쁜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와 여건에 의해서 현명하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 시스템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서 도저히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죠. 투자를 지금 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책, 지자체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은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도 중요하지만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화석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강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는 물건에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남군에 왔기 때문에 해남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남군은 보니까 수송에서부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빨간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한 5%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로 나눠져 있는데 간접 배출은 뭐 예를 들면 전기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이제 간접 배출량이죠. 그리고 농축산 부분이 절반을 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그다음 굿뉴스는 해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남의 그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는 뭐 여기 올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서 해남군과 관련된 걸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빨간색만 보면은 앞으로 해남군의 기온은 올라갈 거다. 강수량 늘어날 거다. 폭염 발생 현재보다 더 많아질 거다. 더운 날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해남군이 직면해야 되는 환경적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군수님이라 여러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는 여기 나오는 게 정말 이만큼 하고 계시는 건가 싶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개도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들은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해남군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은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군의 지역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제활동 인구도 전남은 67.9%인데 해남군은 75%예요. 굉장히 높죠.
전남 전체 평균보다. 실업률도 전남 평균은 3.03%인데 해남군은 1%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65세 이상 고령화가 현재 시점에서 전국 평균이 17.1%인데 해남군은 33%로 해서 2배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가면은 10년 뒤에는 더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인구 감소는 또 빠르게 또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주택 부분을 살펴보면은 해남군에는 단독주택이 10개 중에 8개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건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해 주는 것, 그리고 특히 고령화층이 빠르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남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 제가 그러면 해남이 뭘 또 할 수 있을까라는 하다가 제가 아침에 오다가 해남군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 그 솔라시도가 있고요. 솔라시도 저 위에 보면은 저 위에 있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영암 방조제고 아래에 있는 게 금호 방조제 사진을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 넣은 이유는 강원도 아니 경기도의 시화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시화호가 우리나라 조력 발전이 있는데 지금 시화호 방조제의 길이가 11km입니다. 근데 그 11km에다가 얼마 전에 태양광을 쭉 설치하는 것을 해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저기 보이는 영암호 방조제라든가 저기 오른쪽에 또는 금호 방조제 쪽에 태양광 패널을 쭉 깔아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06년에 아마 여러 가지 수질 오염 문제 때문에 해수를 통수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기에 조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1965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거의 60년 가까이 될 때 저 왼쪽에 계신 이정문이라고 하는 만화가께서 2000년, 그러니까 65년에 2000년이라는 건 정말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35년 뒤에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력을 갖고 그린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1965년에 2000년을 예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태양열을 이용한 집에서 살고, 맞죠? PC로 전자신문 보고, 공해 없는 전기자동차 다니고, 무빙워크 이용해 걷고, 청소 로봇이 청소하고, 달나라 여행하고, 원격 강의 집, 원격 진료, 스마트폰, 인터넷 집에서 공부, VOD 요리.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1965년에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만화가 한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린 그림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상징은 뭐냐면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잘 아십니다.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을 다 아는데 이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호고 선장 이름이 네모 선장이에요. 근데 이 책은 1869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틀라스라고 하는 잠수함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지만 요 밑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쟁 무기로 쓰이긴 했지만 1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유보트라고 해가지고 잠수함이 현실화된 거죠. 예전에는 상상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바꾸거나 수동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저는 해남에 와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